인구가 9만 4천까지 한때 떨어졌었는데 작년 9월 10일 날 인구 10만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광주 가서 꼭 한번 하룻밤 잡아야겠다. 이런 야간 관광의 기반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행복동굴을 만들어가는 길은 여기에서 정말 살고 싶고 또 사람들이 찾아서 마을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광주 동구에 와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광주의 아름다운 원도심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구 전남도청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이 5.18 민주화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하면은 어느 곳에서나 인구가 줄어들고 또 지역의 상권이 쇠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해에 좀 줄어들었던 인구가 10만 명을 회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9만 4천까지 한때 떨어졌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차인 작년 9월 10일 날 인구 10만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가 공동화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은 옛날에 이제 금융의 중심이었고 또 정치의 중심, 행정의 중심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청이 이전하고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또 많은 금융가들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됐는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우리 동구가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만이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보육 여건 또는 문화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 되고 세 번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봅니다. 우선 외부에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떨어지지 않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 올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제 도시 재개발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 온 것들이 또 이제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삿들마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여건이나 이제 보육 여건과 관련해서 우선 처음에 제가 취임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육기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2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한 10군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육 환경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재능아동 꿈나무 사업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의 동아리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동구가 아이들도 키울만 하네 이런 것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동구는 이제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중에 또 서비스 분야가 한 90% 되기 때문에 골목상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골목상권이 살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이런 관광적인 측면에 이제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이 사는 데 있어서 우선 그래도 역할을 좀 했던 것들이 골목 내에서 임차인이나 건물주들의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상생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골목상권에도 일정 정도 활력을 불어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원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서 광주 동구에는 특별히 마을 사랑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예. 띄었습니다. 마을 사랑채 조성 사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구청장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복지였습니다. 이제 마을복지를 생각하게 됐던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보는 케어하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돌보는 그런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법적 보호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마을복지를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이제 마을복지를 하는 게 우리 동구의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저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에 재정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에 주민자치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여기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그 안에 어떤 주민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이제 자치라고 하는 측면. 그래도 이제 자치의 핵심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자치라고 보는데 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마을의 비전을 수립해보고 이러려면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마을 사랑채를 생각을 했고 이 마을 사랑채의 운영 원리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가고 또 이걸 운영하는 재정도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마을 사랑채를 우리 동구가 13개 동이 있는데 13개 동에 임기 내에 다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현재까지 6개를 만들었고 임기 내에 아마 뭐 내년까지는 거의 12개 정도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복합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이 마을 사랑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을 복지나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있는데 예를 들면 희망 나눔 실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나눔 실천단에는 봉사를 원하는 그리고 뭔가 내가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 희망 나눔 실천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야겠다 그러면 뭐 한 달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식당을 하신 분들,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중에 애식 한 번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애식이라도 한 번씩 모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수리나 이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나는 희망나눔 실천단에 들어가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지적 수요에 함께 해주는 것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자치는 자치 분과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이 사랑방에 모여서 사랑채에 모여서 논의하고 모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행정복지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문을 열어서 그곳에서 언제든지 논의하고 또 조금 더 가면 마을 어떤 소모임을 하는데 마을 사랑채는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게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엌에서 음식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랑채에 한 가지 좀 더 소개를 한다면 다문화 가족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는 다문화 가정인의 음식을 소개하는 공유부엌이 있으니까요. 또 어떤 데는 기초수급자가 많은 데는 아침 밥상을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희망나눔 실천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침 밥상을 해서 아침을 굶는 분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마을 사랑채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점점 들어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야말로 마을의 중심 공간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부서 간 칸막이가 이제 행정의 칸막이가 있어서 정말 케어를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다 거기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네요. 멋있는. 그렇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네네.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또 어떤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재정도 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제청을 만든다든지 뭐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시대에 뭐 마스크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모은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 기본적인 운영을 해갈 수 있는 재정 지원은 합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마을 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정책인데요. 네, 네. 구청장님께서 세 가지 중점 정책에 대해서 그 맥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가 정주 여건 개선이었고요. 두 번째가 교육, 보육, 문화 정책이었고, 세 번째가 민생 경제에 관한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주 여건 그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마을 사랑채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교육의 중심지이고 또 문화의 중심지이고 할 텐데요. 광주 동구의 교육, 보육, 문화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육이나 교육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동구가 노인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1.6%니까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리고 광주 평균이 14% 정도 됩니다. 광산구, 우리 광주에 있는 광산구 같은 데가 한 7, 8%니까 한 뭐 3배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금 활력을 잃은 그런 이제 구도심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좀 젊고 활기찬 그런 도시의 활력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젊은 인구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려면 젊은 인구들의 관심은 아이 키우는 문제잖아요. 보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인데 이게 잘 돼야만이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통해서 유입됐던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있고 또 동구 가서 한번 아이들을 맡겨보는 게 좋겠다 하면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뒀는데요. 구체적으로 저는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동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재능 아동 꿈나무 사업이라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꿈은 있는데 가정 사정이 좀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꿈이 있거나 또 뭐 미술이든 노래에 대한 뭐 꿈이든 또 뭐 스포츠에 대한 꿈이든 아니면 과학적인 꿈이든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데 자기 여건은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능아동 꿈나무 사업은 한 번 지원하고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게 이제 재능아동 꿈나무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3년간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우수 정책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선발을 해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한 뭐 30여 명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지원을 받은 학생이 내년에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지원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지원이 원하면 계속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또 우리 동구에 초등학교가 9군데인가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통기타를 가르쳐주는 통기타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문 이제 지도자 과정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요. 2019년에 글로벌 입문 지도자 과정으로 우리 동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에서 한 100여 명에서 중국의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유럽도 보내고 이것도 우리 예산보다는 지역에 뜻 있는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든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동부 가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겠다. 뭐 이런 환경.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인데 아파트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이게 아무래도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하니까 어른들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형 아파트를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파트 출입구에 문을 열려면 비밀번호 누를 때 전부 어른들 눈높이에 있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만든다든지 이랬다면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설계를 보강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도 우리 구정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동구가 인문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는 광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광주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곳이 이곳 동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미술관이 있는 곳이 또 동구입니다. 오기자치구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미술관이 한 8, 9군데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골목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근대 인상주의 화가인 유명한 오지호 화가라든지 그 다음에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님이 뭐 이렇게 했던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춘설원 그러니까 의제협백년 선생이 또 활동했던 곳이 이곳 동구이고요. 많은 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독립운동이라든지 역사적인 흔적들이 많은 곳이 우리 동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문화적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동구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구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인문도시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풍부해지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님 하면 직녀에게 노래로도 나와 있잖아요. 이 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작품 활동을 했던 게 우리 동구 안에 여기서 쭉 사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돌아가셔서 근데 이곳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시인 문병만의 집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시도 써보기도 하고 또 문명란 선생님이 했던 시들을 필사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지호가를 이제 앞으로 지금 계획은 저희가 여기도 뭐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어떤 핵을 걷던 사람 중에 한 분인 이한열 열사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또 그런 가치들을 보존함으로써 동구의 불언들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인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그 문화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자 하고 그런 인문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동아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개 했던 동아리가 지금 한 30개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올해는 저희가 한 4천여 권의 책을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식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구에 있는 동네 책방들, 독립서점들을 통해서 함께 협약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책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체육 많이 이야기하지만 생활문화 활동은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배우고 싶고 노래도 배우고 싶고 연극도 해보고 싶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촬영도 해보고 싶고 그런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와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거지만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향유를 늘려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향 광주의 원도심에 정말 이 특성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과 교육과 문화 정책이 잘 이렇게 얼개를 갖추고 있어서 예를 들면 재능 아동 꿈나무로 이렇게 성장한 그 아동이 장차 이렇게 예. 커서 글로벌 인문 인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문적인 역량이 관광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원도심에서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요. 광주 동구에서는 이 지역의 민생 경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셨는지, 광주 동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예. 듣고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동구는 이제 골목 상권 중심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 사는 게 곧 민생 경제가 사는 길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가 10만 3천인데 아시다시피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계속 증가, 인구를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동구를 많이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동구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 역사적, 인문적 자원을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적 자원으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광주가 무슨 관광도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동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여행 작가나 이런 분들 제가 모시기도 했는데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구도시민 동구에 대해서. 이제 관광을 통해서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옴으로써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 뭐 대인시장이든 남광주 시장이든 또 핫한 지금 동명동 카페 거리든 충장로, 금남로 안에 상권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체류형 관광, 하루 정도는 광주에서 머무는데 동구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그게 뭘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야간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심 관광인데 야간 관광. 그러면 그런 자원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고 그다음에 근처에는 전일 245 빌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245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5.18 항쟁 때 그 헬기에서 이제 총격을 했잖아요. 이게 그 발견된 탄원이 245개이고 또 여기가 금남 245번인가 이렇게 돼서 240 전일 빌딩 전일 245가 돼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 금남로 일대나 이렇게 야경을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도 멋있게 이렇게 야간 관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갖고는 부족하니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광장의 분수대라든지 이걸 지금 미디어아트 작품과 결합시켜서 야간에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5 빌딩 그다음에 구도청 그러니까 연결하는 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광주에 가서 한번 밤에 이런 문화를 좀 즐겨보자 이런 야간 관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 예를 들어서 골목 단위의 광주에가 갖고 있는 오래된 충장로의 거리라든지 또 골목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공예 골목이라든지 한복 골목이라든지 또 음식 좋지 않습니까? 동명동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의 거리라든지 이런 낮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문화적인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등산도 많이 찾거든요. 이런 분들이 밤에 남아서 한번 밤의 문화 그러니까 그 미디어아트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감상할 수 있고 또 야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여수나 목포를 들려서 강주 가서 꼭 한번 하룻밤 잡아야겠다. 이런 야간 관광의 기반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도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도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5개년 계획으로 그런 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 동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돈도 쓰고 또 즐기면서 하룻밤도 숙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목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점점 코로나 상황이 있고 또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도 자원순환에 관련된 사업이 주민 참여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작년 1월 1일 날 시무식 때 뭘 했냐면 쓰레기 없는 동구의 원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표현은 이제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로 했지만 결국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이 환경 문제에 함께 실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쓰레기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 제가 3년에 걸쳐서 작년 기준으로 쓰레기 양을 15%를 줄이겠다. 이걸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약 8% 정도 쓰레기 양을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이 한 100여 군데가 우리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CCTV를 달고 뭐 과태료를 물린다 한들 잘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뭐 다 개선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쓰레기가 많은 곳에 꽃이 피는 정원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한 10여 곳을. 이런 곳에 양심상 이제 또 주민들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을은 또 전부 쓰레기가 많은 쪽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화분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과가 열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만든 거고요. 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게 자원순환 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해설사들이 골목 다니고 가게에 다니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매일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또 개선하는 일을 했고요. 또 이게 조금 발전돼서 자원순환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마을을 조성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고 또 그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분리수거나 이걸 잘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동네에는 그런 게 마을에는 그 주택단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만들어서 단독주택에서도 분리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적인 개선을 많이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상생협의체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쓰레기 많은 곳들을 계속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제 쓰레기를 양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원순환 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하고 하는 그 탄소 중립 그런 정책과도 맞물려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환경부 공모사업 100억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마을 한 곳에 그 에코센터도 지어서 이 에코센터도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탄소 제로 건물을 만들려고 지금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핸드폰을 통해서 쓰레기가 어디가 버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또 쓰레기 수거라든지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어떤 게 잘 분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게 또 쓰레기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그 스마트 그린 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환경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을 듣고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이나 또 교육 주민의 교육이나 그게 또 지역의 환경이 좋아져서 또 골목 상권도 그렇죠. 네, 더 좋아지고 이런 정책들이 다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광주 동구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많은 정책들을 요약이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한다면 저는 우리 민선 7기의 구정운영 방향이
이웃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이 서로 나누고 연대하고 그런 공동체 문화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도 스스로가 해결해 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행복도라든지 행복 지수를 높여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행복 동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행복 동굴을 만들어가는 길은 여기에서 정말 살고 싶고 또 사람들이 찾아서 우리 마을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구청장 혼자 할 수도 없고 우리 또 일천역 공직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해줬을 때 가능하다고 볼 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정말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